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며 함께 정권을 준비하고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인선 과정에서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믿었던 건 인수위 구성할 때 3분의 1 몫이었잖아요. 뭐 8명인가가. 중위가 뭐가 중요하냐. 예.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죠. 윤 당선인이. DJP 때 그 정도 쳐줬어요. 예? 입각을. 예. 이제 그런가 했더니 완전히 지금 거의 팽당한 모습 아니에요. 어느 특정 그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동정부라는 거는 함께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이지 뭐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함께인 걸까요? 내각 인선 문제를 갈등설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근하고 나서 좀 이 원고의 틀을 잡았었는데 이 속보가 나오고 나서 틀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전격 회동 이후 어떻습니까? 그렇게 낯선 모습은 또 아닌 것도 같고, 왜냐하면 단일화 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사실 양자 간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단일화도 그렇고 이번에 공동정부 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집단 대 집단의 약속이고 또 국민들 앞에서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네. 좀 정치가 너무 지나치게 특정 리더들에게 좀 무게가 실려서 갈등이 빚어질 때도 인물별, 리더별 갈등, 그리고 봉합될 때도 좀 사람 대 사람으로 1대1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좌우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거의 하루 종일 양쪽 간의 파열음, 또 균열 이런 것들이 좀 심해 보였는데 전격 회동으로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고 또 어떤 방법으로 봉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현재 이 시각에서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네. 앞으로도 저는 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각을 짜는 과정에서 이미 인선은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뭘 되돌려가지고 만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길래 또 봉합이 되는 건지 이런 네. 부분들이 물론 정치에서 때로는 밀실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현재 상황은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게 어느 정도가 좀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한국 정치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선이 끝났기 때문에 인선이 끝난 시점에서의 지금 두 사람의 회동 이후에 공동정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그 공동정부 구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잠시 후에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말이 이제 공동정부인데 실제로 그 공동정부라는 게 어떤 정해진 틀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양대 세력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정부를 이제 공동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쭉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 어쨌든 내각의 이제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가지고 이제 인선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 측에 배려가 안 됐다. 이제 이런 평가가 대부분인 거고 안철수 위원장도 여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건데 오늘 회동에서 뭐 이 지금까지의 맥락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제안이라든가 무슨 뭐 해명이라든가 논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략적인 이제 윤석열 당선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하고 한 얘기 중에 약간의 단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도 보셨듯이 공동정부라는 게 뭐 이렇게 사람을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공통으로 사람을 추천해가는 과정이 공동정부이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얘기를 좀 더 한 발 앞서가서 잘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추천해가는 과정이라는 거는 결국 이 사람이 이 어떤 직책에 적합한 사람이냐를 따지는 과정인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이 실력이 그만큼 이제 있는 사람이냐도 따져야겠지만 네. 검증을 더 통과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 위원장 측이 추천한 인사나 뭐 이런 이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네.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한 얘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각 즉 국무위원 후보자만 이렇게 여러모로 이제 인선의 어떤 핵심인 게 아니라 이런 청문회 자리에 가지 않는 여러 자리들도 사실은 공동정부라는 틀 안에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느냐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청문회를 이제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걱정이 있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안고 있는 인사들을 다른 방향에서라도 배려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문제는 네. 이제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안철수 위원장이 수용하고 이제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 철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좀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 정도로 신뢰를 다시 이제 회복시킬 것이냐의 문제인데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봉합하는 거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여요. 결국은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 철수를 하려다가 뭐 포기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철수하는 것으로부터 철수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철수하는 것으로부터 철수했다. 마침 앞서 공보부단장 얘기로는 광화문에서 자고 통이동 출근할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평론가님께서 당선인 발언 속에서 단서라고 했거든요. 좀 더 길게 당선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평론가님 얘기 듣겠습니다. 어느 특정 그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또 제가 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뭐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제가 대했을 때 느낌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남 이후 어떤 좀 변화가 생길지는 좀 추후 속보를 통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직전 상황을 좀 토대로 인수위 분위기를 좀 해석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앞서 단서라고 하셨는데 당선인 발언 속에서 좀 눈에 띄는 발언이 있으신가요? 평론가님은? 특정 인사 배제한 사실이 없고 또 안철수 위원장 본인이 불쾌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주관적인 설명입니다. 물론 이것을 거짓말이라거나 어떤 착각이라거나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상의를 했고 뭐 다 내 맘대로 처리한 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에 불쾌한 기색이 없으셨다. 그쪽에서 동의하신 거 아니냐 이런 취지 요지의 얘기를 한 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 상황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것인데 네. 이거는 이제 원론적으로부터 다시 짚어야 될 사안입니다. 공동정부란 무엇인가 이 개념부터 다시 짚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공동정부라 했을 때는 특정 하나의 세력이 아니라 여러 세력이 연대해가지고 정권을 창출하고 정부를 세운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와 정책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것을 합의하는 것이며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가치와 정책에 합의했다는 보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인사를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 외신 이런 기사들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은 의원 내각제 특히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공동정부가 많이 들어서는데 당 간의 소위 연정 협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를 합니다. 거기는 정책 합의도 들어가 있지만 어느 장관을 어느 당에서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결과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 추천한 인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동정부가 안 된 겁니다. 뭐가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만약에 추천했던 인사가 있는데 결격이 있어가지고 배제했다라고 친다면 배제를 하더라도 그 인사는 이래서 배제를 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인사를 추천해 달라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몫의 배분이 좀 분명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DJP 연합하고 크게 차이가 있었던 것은 DJP 연합은 될 때에 강요직을 50대 50으로 배분한다라고
라고 하는 그 합의, 분명한 합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합의문 이상의 정치적 맥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협상을 했고 네. 그리고 양쪽 간의 세력 관계, 특히 의석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종필 총리 쪽하고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한쪽에서 만약에 협상이 깨져가지고 틀어버리면 남은 사람이 타격을 먹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안철수 양쪽 간의 단일화부터 복귀를 해보자면 일종의 이제 세력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차이가 나 있었고 그리고 합의문을 만들었는데 대선 막판에 단일화 되느냐 마느냐 이것 자체가 안개 속인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문 내용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이제 허약한 지반 위에 서 있었던 그런 공동정부인데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좀 선의로 해석하자면 공동정부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사실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은 물거품이 된 거라 다름없습니다. 물론 양쪽 간의 어떤 화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예, 그렇다면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는 공동정부의 개념이라든지 객관적으로 이것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이런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 그 얘기들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고백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공동정부의 개념. 자, 당선인이 관련해서 한 발언이 있거든요. 짧게 또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인사는 공동정부라는 거는 함께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지 뭐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앞서 김수민 평론가께서 인사 배분이란 단어를 쓰셨거든요. 지금 그런데 당선인은 함께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이 공동정부의 어떤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두 사람이 생각하는 공동정부가 정말 달랐던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린 부분 중에 공동정부가 뭐냐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이제 정해진 바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수민 평론가님이 해외 사례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이제 원론적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하고 안철수 위원장이 어쨌든 지금은 다른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김수민 평론가님의 정의에 따르면 다른 세력들이 어쨌든 구성하는 게 공동정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하고 같이 합의를 한 게 합당을 하는 걸 같이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세력입니까? 이게 애매한 것이죠. 다른 세력이 아니고 하나가 될 세력이고 하나가 된 세력일 때 그것은 이제 공동정부인가? 이런 의문이 남는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가 될 세력임을 전제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가치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뭐 노선의 연대 이런 게 아니고 네. 결국은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기여했느냐 일종의 개국 공신들 중에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느냐의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인사의 배분이라는 것도 세력 간의 어떤 이 철학의 어떤 결합을 인선의 배분으로 이렇게 나타낸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공신들에게 나눠먹기 같은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이른바 뭐 국민의힘 내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어쨌든 이 단일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뭐 단일화를 하는 어떤 기회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어떤 조건을 만든 것, 주체적으로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게 얼마나 선거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건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단일화를 하지 않았었어도 윤석열 당선인이 이길 수 있었던 선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까지 종합을 해보면 결국 안철수 위원장이 크게 기여한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수위원장을 맡겼을 때는 그 정도의 그다음에 인수위원들을 배분해 준 것 네. 정도의 어떤 역할로도 충분한 배려 아니냐라는 얘기가 한쪽에서 있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동정부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맡기로 했으면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인사대청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윤석열 당선인은 이 국무위원 후보자 공개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한테 사인 받았다 이 문서를 같이 공개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했으면은 그러한 권한은 안철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졌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후보자를 하지 않고 인수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의 역할은 정권을 잘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정권이 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역할인 것이지 인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인사의 구체적 내용을 중간에 전달받거나 보고받을 수 있는 보고받아야만 하는 그런 자리인 건 또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그 주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할 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정부라는 건 사실 두 사람이 뭔가 함께한다라는 어떤 이미지
외의 것은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문제였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위원장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정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수하는 것으로부터 철수했습니다. 네. 또 안철수 위원장 시각에서 보면 또 공동 정부를 가기 위한 그 구상을 위한 또 발판이 인수위원장 자리를 맡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한마디 얹었습니다. 공동 운영이란 원칙만 고수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또 말을 했어요.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황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생겨나고 난 다음에 그 당선인이 지명을 하신 분이 한덕수 후보자예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무슨 국회라든지 혹은 하다못해 당이라든지 이쪽에서 추천권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네. 대통령의 임명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렇게 해서 총리 후보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유념하셔야 될 것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회에서 임명 동의권을 갖고 있죠. 결국에 국무총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관료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정치권, 국회 이쪽하고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자가 오늘의 이 후보자가 어떻게 있는 것이냐? 지난 대선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선 전에 사실 안철수 후보의 사퇴가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 그리고 당선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대선에서 정지 작업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고 공동정부라는 합의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정치인들 간에 사실 행정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습니다. 정치가 방향을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네. 하위에서 행정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총리의 입장이라는 것도 대선 결과에 복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 그 공동정부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안 지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입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해도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자라든지 인수위원장이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지지 여부라든지 호불호 이런 것들도 초과하는 네. 국민들 앞에서 약속이었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한덕수 후보자가 좀 다르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말을 아끼는 것이 나은 것이다. 본인이 그걸 더 추월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속 파기는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 발언도 화제가 됐는데 물론 이제 회동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의 무게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만 안 위원장이 팽당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좀 더 들어보시죠. 다만 하나 믿었던 건 인수위 구성할 때 3분의 1 몫이었잖아요. 8명인가가. 그래서 대충 뭐 문서 쓸 거 없이 나만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종이가 그때 뭐가 중요하냐, 예, 예.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죠. 윤 당선인이. 대충 뭐 한 몫을 한 3분의 1 쳐주나 보다. 그게 DJP 때 그 정도 쳐줬어요. 그걸 예. 이제 경제 쪽은 다 JP한테 그랬었죠. 저민련 쪽에 줬었잖아요. 그런가 했더니 뭐 그냥 완전히 지금 거의 팽당한 모습 아니에요. 지금까지 조박께서. 팽당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합당을 해봤자 가서 뭘 할까 싶어요. 안철수 그래서 대표의 안 입장이 됐어요. 굉장히 지금 딱해요. 네, 팽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하려니 좀 머쓱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회동 관련 속보를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진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2시간 정도 만찬 회동을 했는데 두 사람은 공동정부라는 목표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손잡고 가자고 이야기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 자택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 상계동에 있는 안철수 위원장 자택 앞입니다. 네, 오후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파열음, 균열이 커지면서 안 위원장 거취 문제까지 거론됐던 상황인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저녁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저녁 7시 반쯤부터 서울 강남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겸해서 만난 건데요. 이 자리에는 장제원 인수위 비서실장도 동행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50분쯤 윤 당선인과 장 비서실장은 인수위를 빠져나갔는데요. 이후 만남 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사람의 회동은 조금 전 끝났는데요. 장 비서실장은 YTN 취재진에 두 사람이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에는 웃음이 가득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공동정부 목표에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도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 비서실장이 말한 것과 같이 한 팀으로 다 같이 가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해 들었다며 안 위원장은 내일 인수위로 정상 출근하고 출근길에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의 회동 전에는 장 비서실장과 안 위원장 측 김도식 인수위원이 별도로 만남을 갖고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내각 인선과 관련해 두 사람의 갈등 분위기는 고조됐는데요. 안 위원장이 어젯밤 윤 당선인과 예정됐던 분과별 보고와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오늘도 오전 일정을 취소했고 오후 2시에 잡혀있던 코로나 특위 회의도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 2차 인선에 이어 마지막으로 발표한 추가 인선에도 안철수계는 역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내각 인선을 둘러싼 갈등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선인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이해가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두 사람의 간극이 좁혀지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왔는데요. 전격 회동이 이뤄지면서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선 문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고 앞서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까지 사퇴하고 연락을 끊을 정도로 국민의당 측 인사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서 갈등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계동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조금 말미에 국민의당 인사들 불만이 커서 갈등 불거질 여지가 여전하다. 다시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와 좀 맞물려서 보면 팽당했다라는 말과 함께 합당을 해봤자 뭘 할까 싶어 딱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합당이 좀 보류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 회동 이후에 합당 분위기도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국민의당에서 상당히 이제 반발이 컸다. 그러니까는 국민의당의 당직자들이 뭐 다 이제 뭐 명예퇴직을 요구하고 있다. 뭐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명예퇴직이라는 게 뭐 말이 명예퇴직이지 그럼 퇴직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엮여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또 일부 내용을 이제 공개한 바도 있고 해서 혼란스러운데 네. 중요한 건 어쨌든 신뢰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양쪽 세력이 뭔가 합의를 할 때 그리고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세력이라고 하면은 더더욱이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신뢰관계라는 게 또 보면은 이게 서로 얘기를 하고 밥을 먹을 때는 그럴싸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웃음이 가득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회에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내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대부분의 언론의 해석은 행안부 장관을 지망을 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라고들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도 나름대로 자기 논리가 있어요. 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선거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랑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을 임명을 해가지고 논란을 만들 일 없다. 그 정치인 출신은 임명하고 싶지 않다라는 네. 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제 이유거든요. 이것은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도 아 그러냐라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는데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이 윤석열 당선인하고 고등학교하고 대학을 같이 나온 측근이라고 하고 같이 캠프 일도 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 유명한 이 한동훈 검사였던 거잖아요. 네. 그럼 안철수 후보자 입장에서는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이 인선이나 뭐 검증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던 것들이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정치인 출신을 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법무부와 이 행안부의 어떤 중립성,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을 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걸 놓지 않고 싶어서였구나. 경찰과 검찰을 통할하는 부처들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서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오늘은 밥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것은 오해였을 수 있다.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시한폭탄인 것이죠. 5월 10일까지 계속 이제 인수위의 어떤 활동들이 이어지면서 안철수 위원장이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인데 이 합당과 관련돼서도 계속 뭔가 논란이 앞으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합당을 조기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방법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거의 합당은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런 건지가 조만간 판가름이 나겠죠. 네.
이 안철수의 실종 논란으로 좀 묻혀서 그렇지 오늘 인선이 있었거든요. 이 두 분은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 좀 상대적으로 조명을 못 받아서. 자, 노동부 장관의 이정식, 농림부 장관의 정황근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자, 인선 내용 평가와 함께 지금 보면 안철수계도 영명으로 좀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광주 전남 지역 인사도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명이거든요. 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어쨌든 뭐 지역이라든지 출신 대학이라든지 또 성별 이쪽 그리고 이제 정파적으로도 국민의당 쪽은 빠졌기 때문에 편중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따지지 않고 능력 그리고 인품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적격 사유가 나온다거나 또 네. 질의응답 특히 정책 검증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답변이 나온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좀 오히려 더 크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안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능력적으로도 자랑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재풀이 있고 한다면 능력이라든지 인품, 나름의 기준을 갖고 이미 출연해온 사람들만 해도 한 자리에 몇 배수 정도는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놓고 그렇다면 좀 안배를 해볼까라고 하는 왜냐하면 사실 장관이라는 직책은 그 분야별로 있는 한 사람의 직책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장관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 가면 장관이 본인 분야의 일만 보고를 하고 그 분야의 시행령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의결하고 하지 않습니다. 국정 전반들을 다 같이 장관들이 국무위원으로서 다 다루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다양성,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체성에서 합의가 되는 한도 내에서 성별, 지역, 그리고 뭐 출신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치 이렇게 짜놓은 듯이 안배를 하지 않더라도 임선을 했더니 다양한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학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성별이 편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만약에 그 능력이라든지 인품을 주로 보고 뽑았다라는 것을 선의로 보고 실제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인재풀이 더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 누가 됐느냐 이상으로 어떻게 됐느냐 중요한 거고 아까 전에 국민의당과의 공동정부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저는 국민의당과의 공동정부 이전에 그렇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의 추천권을 행사했느냐 안철수 위원장 이전에 이준석 대표는 어느 정도의 추천권을 행사했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처음으로 했던 일성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마치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였느냐 했을 때 청와대 중심의 정부였던 것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흘러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탈정치적인 맥락을 가지고 그리고 여당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공식적인 추천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임명됐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누가 임명됐느냐를 떠나서 그 이전에 과정에서 좀 예전 정부하고 다른 점을 보여주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네.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보수 정권이라 그런지 박근혜 정부 때도 호남 출신 인사가 3명, 이명박 정권 때도 3명 있었던 것과 좀 비교되기도 하는데 짧게 평론가님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희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이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수준이 좀 낮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지 않고 할당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인선을 했으면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만한 요인을 안고 있었지만 이 인선은 이러한 점 때문에 불가피했다. 첫째, 뭐 깨끗한 사람들이랄지, 둘째, 능력 있는 사람들이랄지 이런 거 설명이 돼야 되는데 네. 첫째로 검증이 제대로 됐는가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논란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분들이 네. 있는 걸 봐서 뭐 깨끗한 분들이다라고 보증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둘째, 능력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동훈 후보자인데 제가 자꾸 이분만 결혼해서 뭐 좀 그런데 네. 워낙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니까 굳이 다음 말씀드리죠. 질문도 다 그분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죠. 또 할 얘기 많은데 이분이 검사로서는 수사를 잘하고 굉장히 유능한 검사이다라는 네. 평가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런 수사를 잘하는 법무부 장관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행정이라는 영역에서 뭘 보여줄 수 있느냐가 설명이 돼야겠는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영어 실력이 좋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결국 그래서
할당, 뭐 안배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실력만으로 인사를 해서 내가 이제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목표가 달성이 되었느냐를 보면은 그것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내각이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